자, 안녕하세요. 자, 이번 주 첫 주 개강이니까 오늘이 아마 네 번째 날인 것 같은데, 일단 반갑습니다. 저는 부동산 공법 강의하는 고상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월요일부터 이제 들어보신 소감이 있을 거예요. 이제 내가 이제 처음 공부하신 분도 있으실 거고요. 뭐 기존에 공부를 해봤는데 다시 이제 하는 분도 계실 거니까 어, 뭐 어쩔 수 없이 뭐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면 다시 공부해야 되는 거니까 그걸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리고 또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어, 이 시험이라는 이 제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들으셨을 거니까 제가 그 부연 설명은 안 하고, 일단 저는 부동산 공법이 어떤 과목이고 어떻게 공부해야 될 건지의 위주로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 전에 이제 어떤 분들이 있는지 제가 좀 알아야 되니까, 완전히 이제 처음 공부하신 분도 있을 거고 이제 한 번의 경험 있으신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난 이번에 공부하는 게 완전히 처음이다 있으세요? 나 완전 처음이다.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여섯 분. 난 이번에 좀 경험이 좀 있으신 분들, 나머지 분들은 있으신 거죠? 예. 대답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예. 대충 느낌만 알면 되니까. 예. 마음이 어떨지도 다 알고 있고, 뭐 이번 시험이 뭐 또 쉬웠던 시험도 아니었기 때문에, 원래 짝수의 시험이 좀 쉽거든요. 그러니까 홀수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현재 몇 회 시험 준비를 할 거냐면 32회 준비할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재수가 좋은 회차죠. 그러니까 내가 31회 때 만약에 준비를 했으면 좀 어려운 회 시험을 준비한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31회 때 준비할 때는 그 얘기를 안 해요. 근데 32회 때니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원래 홀수회가 조금 어렵고 짝수회 때가 조금 쉽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작년도보다는 조금은 이제 나아지겠죠. 그러니까 나이가 올라갔다 내렸다 하는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준비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조금 작년보다는 좀 쉬울 수 있다. 희망적인 얘기는 해주고 시작해야죠. 예. 그래서 1차 과목은 이제 민법하고 개론 수업, 어저께 개론이었던 것 같은데, 학개론이라는 과목 빼고 나머지가 다 법 과목이라 제가 이제 오늘 하는 과목도 법 과목인데, 부동산 공법이라는 법은 없는데 오늘 첫 타이틀은 부동산 공법은 어떻게 공부하면 될 거냐, 그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 책이 원고는 11월 달에 다 넘겼는데 출판하는 과정에서 이제 중간에 개정되는 부분이 조금 있어가지고 아마 다음 주쯤에는 기본서 갖고 나올 거예요. 아마 시중에서 아마 제일 빨리 나올걸요? 시중에서 아마 기본서가 제일 빨리 나올 이유가, 출판사에서 선생님들을 되게 괴롭혔어요. 선생이 괴로우면 책이 잘 나와요. 웃자고 했는데 웃지도 않고, 이게 대충 막 이렇게 편하게 책을 써버리면 책 자체가 안 나와요. 출판사에서 선생님들 좀 괴롭히고 해야 조금이라도 더 학생들이 보기 편하고, 그래도 이제 30일에 이번에 시험에 나왔던 기출문제도 반영 다 해서 몇 회 때 어느 부분이 31회 때 어느 부분에서 나왔다 다 체크 다 해놨고, 지문도 다 옆에다가 날개에다 다 써놨어요. 그거 하느라고 이제 선생님들 다 힘들었을 거야. 뭐 저야 뭐 맨 하는 게 그 일이니까 상관없지만,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아직 책이 안 나와서 요 프린트 부분을 제가 중간 부분을 빼놨거든요. 페이지가 갑자기 66페이지부터 시작하죠. 이 66페이지부터 시작하는 부분이 이제 용도 지역 개념부터 제가 써놓은 이유가 뭐냐면, 11월, 12월 강의를 사람들이 대부분 안 들으려고 그래요. 왜 안 들으려고 그러냐면 기초라고 생각하셔서 기초 입문 과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입문서라고 따로 있기는 있는데, 그걸 이제 스튜디오에서 한 10강 정도 찍어 놓은 게 있어요. 아주 생 초보분들에서 좀 잘 나오는 거 위주로 좀 정리해 놓은 게 좀 있는데, 그건 이제 샘플 강의로 이제 찍은 형태고, 이제 요거 기본서 갖고 시작하는 게 1월, 2월이고, 그다음에 1월, 2월은 그 기본서 갖고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데, 이 11월, 12월이 뭐 용어도 좀 익히고, 부동산 공법이 뭐다 이런 전반적인 내용을 그동안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내가 하는 거가 의미 없다고 생각이 좀 들었던 게, 어, 어려운데 뒤에 가가지고 맨날 헷갈리는 것들 그 위주로 좀 더 많이 해놓고, 1월 달에 오는 사람들이 11월, 12월에 공부 안 한 걸 후회하게 만드는 게 낫겠다. 그래서 나는 11월, 12월 빡세게 할 거거든요. 예. 11월, 12월에 열심히 나왔는데 1월 달에 온 사람하고 똑같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 그래서 11월, 12월에 오셨으니까 나는 대충 뭐 이런 거 내용이 있구나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한 5월, 6월 달 가면 사람들이 이제 제일 물어보는 것들이 있어요. 두 바퀴를 돌았는데도 질문하는 거 보면은 이런 질문도 아직까지 하나? 막 이런 느낌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런 질문들 많이 들어오는 거랑 조금 뒤에 가면 막 외우다가 막 짜증 나는 것들을 좀 미리 좀 해놓으면 1월 달, 2월 달에 와서 한숨 소리를 들을 거예요. 지금 여기
빈 공간이 좀 있긴 있는데 이 자리에 이제 누가 채워질 거 아니야. 1월 달에 되면 그 사람들이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릴 거예요. 막 오늘 아마 한숨 쉬는 분이 좀 있을 건데 이런 소리 들 때 있어요. 그 한숨 소리 들으면서 저 사람은 이해가 안 되고 있구나. 그 표시거든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 느끼면서 좀 희열을 느껴야지. 너는 이해가 안 되지, 나는 이해가 되고 있다. 뭐 이런 느낌으로 가려고 이제 일단은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11월, 12월은 안 하고 테마 중에서 조금 어려워하는데 기초적인 부분에서 좀 잘해두면 뒤에 가서 도움될 만한 거 골라서 제가 할 거거든요. 그게 이제 1월 달에 기본 진도 들어갈 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일단 그렇게 했기 때문에 1페이지부터 안 읽는 거예요. 다음 주에 이제 기본 수업 오면 1페이지부터 볼 거긴 한데 일단은 거기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이라는 단어 딱 써 있잖아요. 오늘 이제 아까 제가 잠깐 보니까 손 들으신 분 중에서 처음 오신 분은 용도, 지역이라는 단어도 아예 처음 들었을 거야. 살다 보면은 민법이라든지 부동산 학개론은 많이 들어봤던 단어 나와요. 어제 부동산 학개론이었으니까 아마 되게 재밌었을 거예요. 뭐 수요 공급 막 이런 거 했을 건데 안 했어요? 뭘 하지 그럼 처음에? 부동산 용어 했어요? 예. 부동산 용어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공부를 할 때 어떤 사람이 이제 용어집을 이제 샀어. 아, 나 부동산 공부해야지 해서 부동산 용어집을 사서 용어를 공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건 의미가 없다고 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중학교 다니면서 용어로 된 책을 공부합니까? 그냥 바로 기본서 갑니까? 기본서 가다가 중간에 모르는 용어 나오면 찾아보는 거잖아. 예. 근데 그걸 가지고 용어 공부를 막 하는 의미는 없다고 저는 보는데 만약에 공법을 용어 정의로 공부를 하면 첫 장이 아마 하루 종일일 거예요. 한 페이지가. 한 페이지 넘어가는데 한 장일 거예요. 근데 나중에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세 바퀴 돌면 나중에 그냥 자연스럽게 이해되는 것들이 되게 용어들이 많아요. 근데 처음부터 용어 요거 하나에 매달려 가지고 자세하게 하는 스타일이 있어요. 아, 이거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그냥 두 달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건데 처음에 공부할 때 어려운 거 있죠. 예. 그리고 질문을 이제 열심히 하겠다고 내가 오늘 이제 공부 시작했어. 근데 오늘 공부한 거 중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있으면 이제 그 사이트에다 질문을 올려요. 이제 제가 답변을 해드리죠. 뭐 이렇게 해서 공부하는 거다. 뭐 이렇게 설명해주면 한 두 달 뒤에 자기가 질문 올렸던 거 보면 창피할 거예요. 아, 내가 왜 이런 질문을 했지?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야.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아, 이런 게 있구나라고 이제 한번 싹 훑어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가면 되는 건데 그걸 하나하나 용어 정리라고 해서 내가 정확하게 알겠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자연스럽게 우리가 쓰는 용어니까 용어를 이렇게 부르는구나라고 읽다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읽을 때, 세 번째 읽을 때 자연스럽게 익혀지는 거를 처음부터 그 용어를 외울 필요는 전혀 없다는 거지. 근데 아마 6과목 중에 공부하다 보면 제일 좀 어려운 용어 많이 나오는 게 이 공자 들어간 놈이에요. 공시법하고 공법. 예. 예, 요게 용어가 좀 많이 나오는데 한번 볼까? 포인트 옵션이 뭐 걸렸네. 됐어. 제 동생이에요. 제가 그때 사진 찍으려고 스피닝 엄청 해가지고 한 5kg 빼가지고 항상 그 프로필 사진 찍으면 살 빼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날이 또 오기 시작하는데 1월 때 찍어야 되니까 다시 스피닝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물이 도가니가 나갔어요. 그 스피닝 하다가 이제 자전거 타는데 제가 오늘 하는 과목은 이제 2차 과목인데 부동산 공법이라는 법이 있는 줄 알아. 처음 공부한 사람들. 여기 부동산 공법이라고 써 있죠. 부동산 공법이라고 써 있는데 왜 이게 부동산 공법이냐면 여기 중간에 띄었어야 돼요. 중간에 띄었어야 되는데 부동산하고 공법을 합성한 건데 민법이 월요일이었나? 화요일이었어요? 그럼 민법 시간에 아마 민법 선생님이 얘기할 때 갑과 을 뭐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뭐 갑이 뭐를 했는데 을이 뭘 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이 어떤 분쟁이 생겼을 때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가 어떤 규범이라는 걸 좀 만들어서 네가 잘못한 거야. 뭔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들을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한다 해서 사법이라고 하거든요. 개인사자 써서. 근데 공법은 이게 공익을 위해서 규제라는 법이에요. 100명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의 이익보다는 99명 대다수의 이익이 더 중요하다면 한 사람에 대한 어떤 이익에 대해서는 좀 약간 침해할 수 있다. 공익을 위해서 규제를 좀 하겠다. 그 우리는 좀 어려운 말로 공공복리라고 해요. 그래서 공공의 목적에 복되고 이롭다면 한 사람의 어떤 권리에 대해서는 침해할 수 있다. 대신에 99명이 행복할 수 있으면 규제해야겠다. 그걸 공공복리라고 그래요. 그럼 이제
내가 어떤 행위를 하려고 그랬더니 내가 하는 행위가 여러 사람들한테 피해를 줄 것 같으면 국가가 하지 마라고 위에서 규제하는 법들이 공법이라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나하고 이 사람과의 관계를 규제하는 게 아니라 국가하고 나와의 관계를 규제하는 게 공익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좀 약간 딱딱해요, 부드러워요? 딱딱해. 선생님은 안 딱딱해요. 좋아요. 예. 근데 법 자체가 딱딱한 법이에요. 재미가 없는 법이지. 뭐 하면 안 돼, 뭐 하면 안 돼, 뭐 하지 마. 너 위반하니까 벌칙 받아. 이런 것들이 공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대상물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부동산이라고 정해져 있어요. 내가 가지고 부동산을 가지고 뭐를 하려고 했더니 국가가 규제를 한대요. 그런 것들만 모아놓은 게 부동산 공법인데 공법만 개수로 따지면 법률이 되게 많아요. 법률이 한 3,000개 정도 있다 그러면 그중에 공법이 한 1,300개 정도 있어요. 공법이. 1,300개 정도 법이 있는데 그중에 부동산과 관련된 규제하는 법만 빼니까 한 350개? 350개 중에서 그걸 우리 공인중개사가 알아야 되냐 다 그건 아니니까 시험 범위상에다가 350개 중에서 요놈 빼고 요놈 빼고 요놈 빼가지고 6개 법을 모아놓고 공인중개사 시험 범위에 넣어라 이게 넣어놨어요. 그 6개 법을 한꺼번에 통칭해서 부를 때 부동산 공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부동산 공법은 단일법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부동산 규제하는 법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중에 토지를 규제하는 법 4개랑 건축물 규제하는 법 2개를 여러분 이제 시험 범위에 넣어놨어요. 대신에 이 한 과목이 40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과목당 이제 40문제가 나오는데 6개 법률에서 40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양이 상당히 많은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싫어하는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양이 많아서 그래요. 내용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야. 강의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깜짝 놀라요. 쟤는 강의를 타고났구나 막 이래. 근데 다음날 일어나면 기억이 안 나요. 양이 많거든요. 왜? 얘 밀어내고 좀 있다가 이거 하고 보면 얘 또 밀어내고 얘 밀어내고 하다 보니까 양이 많아요. 중개사법 같은 경우는 양이 요만큼이면 공법은 이만큼이에요. 그럼 중개사법 요만큼 볼 때 요만큼을 30번 볼 때 공법 한 번 보는 거야. 근데 강의 시간은 똑같아요. 진도를 얼마 빨리 나가야 될지 몰라. 그러니까 정신이 없는 거지. 여러분도 없고 나도 없고 정해진 시간은 똑같은데 진도는 저는 끝내야 되는 사람이고 여러분 진도를 따라와야 되는 사람이고 제도를 그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우리도 한 개 법만 딱 놓고 40문제 낸다 그러면 얼마나 편하고 좋겠냐마는 그렇게 안 돼 있어서 약간 전략이 좀 필요한 과목이고 그러면 결론은 고득점은 안 되는 과목이구나. 내가 고득점을 못하면 어느 과목에서 고득점을 내고 내가 평균 60을 어떻게 맞출 거냐에 대한 전략만 잘 세우면 이 차는 어느 정도 내가 그 전략이 안 맞았을 때가 좀 약간 애매해지는 거예요. 내가 좀 잘 나와야 되는 과목이 있고 점수가 잘 안 나와도 되는 과목이 있는데 둘 다 안 나와 버리면 좀 애매하잖아요. 잘 나와야 되는 과목이 잘 나와주고 좀 안 나와도 되는 과목이 꽈락만 넘으면 합격할 수가 있는데 그 전략이 좀 안 맞았을 때 이게 간당간당해서 떨어지는 분들이 좀 아쉽게 되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이번 시험이 좀 중개사법이 약간 조금 어렵게 나오는 바람에 전략 과목이 안 돼 버려서 아쉬웠던 분들이 좀 많았기 때문에 공법이 완전히 어려웠어도 어느 정도 선에선 점수는 나왔기 때문에 점수 조금만 주면 되는데 이 줄 수 있는 점수가 안 돼 버리니까 한두 개 차이로 아쉽게 된 분들이 많기 때문에 물론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저는 그런 분들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런 것만 안 하게끔 하시면 되니까 그냥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노량진에 뼈를 묻어가지고 열심히 할 거니까 여러분은 그냥 앉아만 계시고 눈만 뜨고 계시고 물어보면 대답만 하시면 돼. 근데 눈 안 뜨고 이거는 내가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눈 뜨고 앉아 있는데 1년이란 시간이 정해진 스케줄에 맞춰 오시면 공법 때문에 떨어지지 않게끔 저는 열심히 할 거니까 그대로만 오시면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300여 개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300여 개의 법률 중에 중개업하고 관련된 것들만 골라보자라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중개업을 하려면 여러분이 이제 집을 사고 팔고 땅을 사고 팔고 할 때 내가 직접 땅을 사보신 분도 있겠지만 뭐 집을 사고 파신 적 있지만 어리신 분들은 그런 경험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젊으신 분들이 좀 어려워해요. 경험이 없다 보니 무경험자. 근데 약간 내가 아파트도 분양을 받아봤고 공장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 공장을 채려봤고 그럼 그런 사람들은 경험이 있다 보니까 그때 내가 어떤 땅을 매입을 해서 건물을 지어본 경험이 있는 거야. 그럼 얘는 되게 잘 들어와요. 근데 그런 경험이 아예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2차 과목 가면 세법은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공법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막 이렇게 되는데 처음에는 다 비슷하다고 생각 안 하는데 한 두 달 지나면 다 비슷해져요. 예. 경험이 있다 없다는 중요하지 않다고. 그 내가 많이 책을 보고
시험에 나오는 부분만 좀 잘 보면 점수는 나오는데 이해하는 이해력은 역시 좀 약간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이해력이 높고 젊으신 분들은 이해력은 약간 따로 떨어져도 암기력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시험이야 암기해서 풀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또 젊은 사람들은 장점이 암기력이 있고 그냥 그런 걸 장단점을 잘 살리면 돼요. 근데 우리 시험 자체에서 6개의 법을 다 배울 때 이게 앞에 단어가 뭐라고 써 있죠 지금? 부동산이야. 부동산의 반대말이 뭐죠? 어, 부동산의 반대말은 동산이에요. 일반적으로 동산이라고 그러면 초등학교 1학년 애들한테 물어봐도 동산이 뭐니? 그러면 움직이는 재산이에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움직일 동자에다가 재산 산자니까. 초등학교 1학년에도 한문은 배우잖아. 안 배우나? 난 언제 배운 거지? 예. 초등학교 애들 다 영어랑 한문은 기본이잖아요. 유치원 때 알파벳 다 띄고 올라오잖아. 근데 부동산이 그럼 뭐야? 그랬더니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는 재산이에요. 그래서 안일 부자니까. 원래는 불동산이라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앞에 디귿하고 지읒 있으면 리을 탈락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불동산이 아니라 부동산이라고 하거든요. 언젠가 들어본 것 같긴 하죠. 리을 탈락 현상이라고 해서. 그래서 부동산이란 움직이지 않는 재산을 말한다. 그 움직이지 않는 재산 중에 대표적인 게 토지도 있고 건물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거 물어볼까? 두 개 차이점이 뭐예요, 그럼? 부동산하고 동산의 차이점? 움직이냐 움직이지 않냐죠. 그건 초딩 수준으로 끝나는 거고 저는 중개를 하는 사람들이 부동산을 공부하는데 움직이냐 안 움직이냐 갖고 설명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거 제가 갖고 다니는 거거든요. 요게 어떤 거냐면 보여줄까요? 깜짝 놀랄 수도 있어. 보이세요? 확대되는 거 보이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글씨 안 보인다고 그래가지고 확대하는 거 갖고 다녀요. 꺼멓게 해가지고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거 아무도 못 써요. 대한민국에서 아마 이거 쓰는 사람 저밖에 없을걸요? 있어도 이걸 기능을 몰라서 못 쓰는 사람이 있어요. 예. 이게 14만 9천 원 주고 제가 샀어요. 이걸 제가 샀어. 이거 제가 갖고 다니거든. 이거 누구 거예요? 네 거죠, 네 거. 속으로 또 존댓말 하고 그래요. 괜찮아. 제 겁니다. 왜 제 거예요? 네가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 우리 점유라고 그래요. 우리가 민법 시간에 주로 배우는 가지고 있는 사람을 소유권자로 추정한다라고 봐요. 이 안경도 마찬가지로 동산인데 제가 이걸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제 거라고 추정하시는 거잖아. 설마 제가 강의하려고 그러는데 이거 빌려갖고 쓰고 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산 같은 경우는 소유권자가 갖고 있으면 소유권자지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부동산은 문제가 갖고 다닐 수가 없어요. 갖고 다닐 수가 없다는 얘기는 만약에 내가 이 토지가 있는데 이게 A 땅 A 거래. 그럼 A가 이제 이거 소유권자인데 아까 점유로 하게 되면 이 사람 어디 갔다가 빨리 들어와야 돼요. 근데 간 순간 누가 B가 들어와 있으면 얘 거 돼버리잖아. 제가 강의를 하는데 저희 아파트 잠실에 있는데 제가 나왔어요. 강의 다 하고 갔더니 누가 문을 땄어. 근데 그 누가 누워 있으면 걔가 점유자잖아요. 너 누구야 했더니 소유권자다 이러는 거야. 네가 왜 소유권 있어? 했더니 점유자가 소유권자야. 그러면 내가 오늘 강의 가는 게 아닌데 괜히 와가지고 그러면서부터 이제 소유권의 분쟁이 생기니까 그러면 얘는 소유권을 점유로 하면은 애매한 게 점유하게 되면 내가 이걸 갖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분쟁이라는 게 생깁니다. 분쟁. 무슨 분쟁이 생기냐면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생기니까 이 소유권을 잘 봐요. 우리는 토지를 이 사람으로 넘기는 거를 할 거고 이 아파트를 A라는 사람한테서 B라는 사람한테 넘기는 중개를 할 사람이야. 그러면 이제 부동산은 소유권을 명시하는 방법을 우리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가 이런 분쟁이 생길까봐 분쟁하지 말라고 우리가 공적 장부를 우리 공부라고 그래요. 스터디 말고요. 공적 장부에다가 A 거라고 여기다가 등록해가지고 기재해주겠대. 그래서 이걸 등록하여 기재한 데서 뭐라고 그래? 등기부라고 그래요. 그래서 토지는 토지 등기부라는 게 있고 건물은 건물 등기부가 있어요. 거기다가 등기를 이제 그 사람 이름을 등록해가지고 기재해주면 이 사람이 소유권자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부동산은 소유권의 명시 방법이 뭐예요? 그럼 뭐라고 부르면 돼요? 소유권의 명시 방법은 뭐예요? 그럼 등기라고 그래요. 근데 동산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뭐가 되는 거고? 점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은 그럼 등기부를 볼 줄 알아야겠네. 그래서 이 사람이 소유권자인지 아닌지 보기 위해서는 소유권자가 누군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등기부를 배울 건데 등기를 하고 나서 아파트를 취득했어. 그럼 그 사람이 10억 주고 샀으면 10억에 대해서 뭐 내죠, 우리? 아파트를 사면 우리 내는 세금이 있어요.
취득세. 그럼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실무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나중에 설명을 할 거니까 2차 과목에다 넣어놨는데 여기 보시면 내가 올해 30일에 시험 문제 제가 워드로 다 쳐놨거든요. 한번 보여줄게. 아, 일단 보기 싫죠? 시험 문제 나온 거 제가 41번부터 여기 80번까지 제가 워드로 다 친 거예요. 근데 그동안의 유형에서 약간 변화된 게 있었습니다. 뭐가 변화됐냐면 이건 넓게 보시면은 변화된 게 제가 네모 치는 거 보세요. 어, 지금 네모 친 거 있죠? 지금 제가 뭐 한 거 같으세요? 네모 친 게? 박스 쳤죠? 박스 유형이 열세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이 박스 유형이 전부 다 뭐였냐면 다 기역, 니은, 디귿 해놓고 지문들을 쫙 나열해놔. 그래놓고 박스 안에서 옳은 것을 올바르게 나열한 거를 고르시오. 틀린 것을 올바르게 나열한 거 고르시오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게 그전에는 세 문제 정도? 그전 시험에서는 세 문제에서 많이 내면 네 문제였었어요. 근데 올해 이게 13문제가 나왔어. 13문제가 나오니까 체감 난이도가 그냥 장난이 아니었어요. 나오면서 고상철 너 죽었어 막 이러면서 나왔을 거야. 꽈락이니 뭐 이래. 근데 점수 맞춰보니까 깜짝 놀라요. 어머 왜 이렇게 많이 맞니?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박스 유형이 더 좋은 거예요. 왜 좋은지 내가 보여줄게요. 이게 보통 이제 13문제 나왔잖아요. 많이 나와야 여지껏 제일 많이 어렸을 때가 10문제였는데 보통 3개에서 4개 나오다가 되게 어렸을 때가 10문제였는데 사상 난이도 제일 늦게 세게 느껴지는 게 13문제가 나왔어요. 보실까? 이런 유형이었습니다. 자, 다음 띠리리 법령상 내용이다. 옳은 것으로 잘 봐요. 옳은 것만 이 박스에서 올바르게 묶은 거를 찾아라라는 유형이니까 기억 쟤는 기억 니은 디귿 해가지고 옳은 것만 고르는 거예요. 근데 지문 세 개를 다 알아야 푸는 거잖아요. 근데 세 개를 다 안 알아도 답이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 어떤 경우냐면 1번을 읽었는데 내가 공부했던 지문이에요. 맞는 지문이고 니은은 태어나서 처음 봤어. 한 번도 본 적이 없던 생판 모르는 지문이에요. 근데 디귿은 틀린 거예요. 그럼 답은 나와요. 왜냐면 일단 기억 지문이 맞았어. 그럼 맞았다는 얘기는 기억 지문이 맞았다는 얘기는 올바른 거 묶으라고 그랬죠. 그럼 이제 답은 일단 몇 번이네? 1번 아니면 4번 아니면 5번이거든요. 그럼 일단 얘는 답이 아니죠. 2번하고 3번은. 내가 정확하게 공부했다는 전제하에 기억은 맞는 지문인 거야. 그러면 이제 2번하고 3번은 지우시면 됩니다. 근데 니은은 처음 보는 거예요. 이 문제가 생기는 게 일단 세 개 중에 하나 고르려고 그랬는데 니은은 처음 보는 거네. 그럼 니은 들어간 건 어떻게 해야 돼요? 니은 들어간 거는 일단 내 지울 수가 없단 말이에요. 처음 보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뒤통수가 아파 보기 시작해요. 공부를 안 했던 지문인데 이거 어떡하지? 막 이제 막 떨려. 그럼 일단 여기서 이걸 자세하게 보고 있어야 돼요. 빨리 디귿으로 가야 돼. 디귿으로 가야 되는데 안 가니까 거기서부터 멘탈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야. 예. 근데 디귿을 봤더니 틀린 지문인 거예요. X야. 그럼 이제 뭘 지워야죠? 디귿 지워야 되잖아. 그럼 디귿 얘 지워야죠. 얘도 지워야죠. 답 몇 번이네? 그 1번이야. 그러니까 문제는 답은 맞춰요. 푸는 사람은 되게 어렵게 풀었는데 되게 어려워요. 자기는 되게 어렵게 풀었는데 답은 일단 1번밖에 없으니까 몇 번 찍고 나오셔야 돼. 절대 2번하고 요건 찍으면 안 돼. 얘는 틀린 거니까 빼고 2번하고 3번은 일단 지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는 건 몇 번밖에 없네. 1번. 그럼 답은 1번이니까 1번 찍고 나오시면 일단 되는 거야. 근데 시험장 안에서 내가 풀 때에는 되게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찍긴 찍었는데 이거 정확하게 아는 건 아닌데 찍긴 찍었어. 왜? 얘 때문에. 처음 보는 지문이잖아요. 그럼 처음 보는 지문 저 하나 때문에 내 머릿속이 지금 이제 둥둥둥둥둥 뜨기 시작해요. 근데 다음 문제를 봤더니 또 박스 문제가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제 체감 난이도가 여기서 멘탈을 흔들린 분들이 평상시 실력이 안 나오는 거예요. 되게 쉬운 문제도 이제 어려운 지문처럼 보이고 뭐 제가 이제 시험 보기 전날 하루 전에 그 밴드에서 라이브 방송을 했거든요. 백선지문 좀 이거 좀 보고 가자 해가지고 했는데 그 혹시 이거 나오면 어떡하지 했는데 그게 나왔어요. 그걸 틀린 사람도 있어. 하루 전날 강의했는데도. 왜 그러냐면 긴장하면 멘탈이 흔들리면 되게 쉬운 지문도 어렵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문이 몇 개가 나왔다는 거 지금? 13개가 나왔어요. 그럼 이제 이건 31의 문제잖아요. 그럼 이제 32의 시험 문제가 몇 문제 나올 것 같아? 박스가. 예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13문제가 나왔는데 그럼 32의 문제는 몇 문제 나온다? 아무도 모르죠. 어떻게 알아? 아무도 몰라. 근데 제 생각에는 10개 이상 안 나와 절대. 왜 안 나오냐면 31회 시험의 출제위원이 32회 출제위원으로 또 들어가지 않아요. 많이 들어가면 10에서 20% 들어가요.
그럼 이제 30회 시험이나 29회 시험 스타일로 아마 나올 가능성이 더 높아요. 30일의 시험을 유형이 바뀌었다고 그 30일의 유형으로만 달달하면 오히려 더 역효과가 생길 수 있다는 뜻이에요. 아, 이런 유형이 나왔으니까 이런 유형도 대비는 하되 시험에 나오는 거는 오히려 30회 때가 더 유사하게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30회 때 시험이 좀 약간 쉬웠었습니다. 그러니까 요 유형도 연습은 하되 30회 때 유형에다가 플러스 알파만 좀 하면 되지, 이런 거 위주로 공부만 너무 달달하시면 시험장 갔을 때 이런 거 하나도 안 나왔어 뭐 이렇게 돼요. 예, 출제위원이 바뀌기 때문에. 예. 그러면 볼까? 제가 이제 인문 강의도 왜 바꾸냐면 기초인문 강의를 바꾼 이유가 전체적인 내용 용어 정리만 하고 11월, 12월이 끝나고 나면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어라고 한 다음에 기본서를 이제 1월 달에 처음 딱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제 11월 달에 공부한 사람이나 1월 달에 공부한 사람이랑 거의 비슷해. 그럼 11월, 12월 왜 한 거야? 막 이런 후회가 있더라고. 제가 강의한 지 이제 22년 차 됐거든요. 저 선생님 저 22살인데 막 22살 있어요? 22살. 나는 22살이고 싶다. 제가 22년 강의하면서 여지껏 그렇게 그 기초 강의를 그때 용어 정리를 했던 게 사람들한테 물어봤지. 기초 강의 했던 거 기억나요? 한 개도 기억이 안 난다는 거야. 11월, 12월 달 했던 건. 거의 1월 달부터 공부했다고. 자기가 마음가짐을 1월 달부터 한 거였던 거지. 그냥 11월, 12월은 어떤 과목을 배우는 건지 그냥 이렇게 가방만 들고 다녔던 거죠.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서 나는 11월, 12월 빡시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진행할 거거든요. 그래서 옛날처럼 공부하면 안 돼, 이제.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일단 처음부터 공법 범위를 대충 옛날에는 살짝 보기만 하고 또 양이 많아서 용어만 딱 하고 나면 뭐 진도는 뭐 다 끝냈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끝냈는데 기분만 좋아요. 근데 머릿속에 남는 거 하나도 없고. 그래서 이제 끝나고 나면 어떤 생각 드냐면 이 공법은요. 선생만 똑똑한 것 같아. 야, 저거 어떻게 다 알지? 막 자기한테 남는 게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맛만 보다가 끝나니까 이 11월, 12월 강의가 의미가 없더라고. 그래서 제가 장점은 용어는 한 번도 안 들어봤기 때문에 이런 거 공부하는 거구나 해서 이제 좀 알겠어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단점이 이 용어는 들었는데 기억에 남는 게 없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11월, 12월 인문 강의 다 기초 인문 강의 다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1월 달 딱 들어가면 왜 한 거야? 막 이렇게 반응이 나오니까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좀 빡시게 하려고. 그래서 이제는 시험에 좀 자주 언급됐는데 헷갈려가지고 자주 물어봤던 거, 7월, 8월 달 됐는데도 헷갈리는 거, 그런 시험 문제 관련돼서 좀 꼭 알아야 될 것들 위주로 좀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11월, 12월에 외울 건 좀 외웠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중에 심화이론 넘어가고요. 문제풀이 가고 나서 그때 가서 막 질문이 나와요. 뭔가가 이해가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해 못 해가지고 계속 질문 나오는 거 집중적으로 일단 하고, 그리고 이번에 하더라도 제대로 하고 정확하게 하고 깊숙하게 해서 좀 더 도움이 되는 거로 저는 진행할 겁니다. 오늘은 첫날이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할 건데 그래도 아깝잖아. 11월, 12월 시간이 너무 아까우니까 저는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몰라도 왜 공법이 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그거 하나는 아셔야 되고, 전부 못해도 좀 약간 헷갈리는 거 정확하게 몇 개는 외우고 가면 1월달, 2월달 할 때 남들보다 좀 편할 거다. 그 마음만 기억하시면 돼. 자, 그러면 이제 이거 하나 시작해.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건데 복습 차원에서 보는 겁니다. 동사는 움직이는 재산이고 부동산은 반대말로 움직이지 않는 재산. 이건 누구 수준이라고 그랬어요? 초등학교 수준이야. 이건 초등 수준이고, 우리는 이제 중개를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사람이니까 뭘 알아야 돼요? 그럼 이 부동산이 누구 겁니까 하는 소유권을 사람들한테 알린다고 그래요. 알리는 거 우리 명시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럼 소유권의 명시 방법이 아까 부동산은 뭘 한다고 그랬지 아까? 등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그냥 점유하고 있으면 되겠지만 얘네들은 뭘? 갖고 있으면 안 되니까 저 땅에 대한 소유권을 누구한테 줄 거냐라고 법률에서 정한 공적 장부에다가 기재하자 해서 이런 토지나 건물 같은 경우는 등기부를 하는 걸 쓴다. 그래서 오늘 숙제는 혹시 태어나서 난 한 번이라도 등기부 등본을 뜯어본 적 있다. 있으세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단 이거 한 번 뜯냐 안 뜯냐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시험 끝날 때까지 등기부 등본 한 번도 안 뜯고 시험장 가는 분도 되게 많아요. 건축물 대장, 토지용계 확인서 이런 것들 이제 나중에 실무할 때 쓸 건데 선생님들이 이제
그거를 뜯어봐라라고 얘기를 안 해요. 실무를 하는 게 아니라 시험만 준비하는 거니까. 근데 막상 자기 아파트가 지금 현재 어떻게 등기부상에 나와 있는지,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땅이 토지용계획상 어떻게 규제되어 있는지 그걸 뜯어보고 나면 관심이 생기는데, 안 뜯어보면 관심도 안 생겨요. 그래서 한번 오늘 자기가 살고 있는 집 등기부 등본 한번 뜯어보세요. 그럼 이제 제일 궁금한 게 어디서 뜯어요? 이래요. 어디서 뜯기? 뭐 어디 뭐 교보문고 갑니까? 어디 가야 돼요? 어? 등기소 가셔야 돼요. 다리 아프게 이거 도관이 나가게 걸어가서 가야 되는 거야? 집에서 인터넷 틀면 돼? 대법원 등기소 가가지고 자기 주소 넣고 엔터 딱 치면 열람하는 거 얼마, 발급받는 거 얼마 이렇게 나와요. 그럼 돈 700원 정도는 뭐 한번 써보는 거죠, 뭐. 예. 그래가지고 등기부 등본 보고, 아, 우리 집에 지금 우리 집이 현재 내가 소유권인데, 우리 아버지가 소유권자인데, 아니면 남편인데, 내 건데, 내 은행에 대출이 얼마 돼 있고 막 써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갑구 을구 막 이렇게 써 있어요. 응? 갑구 을구인데 을구에는 뭐가 써 있고 한번 보는 거야. 을구에 소유권이 써 있을까, 갑구에 소유권이 써 있을까, 이런 걸 보면서 그럼 갑구에는 소유권이 있었고 내가 봤던 거에 을구에 신한은행이 써 있었는데, 을구에 을구는 소유권 외에 등기가 써 있나 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데 외워요. 갑구는 소유권, 갑소 뭘 갑소. 예. 갑이 소유권이 당연히 이제 갑구는 소유권을 해놓고 나머지는 소유권 외의 권리를 을구에다 써놨다. 그걸 외우고 있으면 안 되고 한번 보고 나면 그거 맞아 이렇게 이해한 다음에 암기가 되는 건데, 암기한 다음에 이해하려고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지.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실무랑 약간 생각을 같이 하시면 재밌어요. 제가 이 지도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진인데, 우리 얘네들 뭐라 부르죠? 건물이라고 부르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아파트라고 부르는 분도 있어요. 잘 보세요. 이 건물이죠. 건물이라는 건 외형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종류가 뭐예요? 라고 이렇게 하면 건축물의 종류가, 제가 건물이라고 그랬는데 건물의 종류는 445개예요. 그럼 445개 중에 아파트라고 얘기하신 분은 똑똑하신 분이에요. 445개 중에 한 개 종류를 알고 계신 분이거든. 기분 좋죠? 내가 유일하게 알고 있는 아파트 딱 하나 나왔는데. 예. 그럼 여기 봐요. 요 건물이 하나 있어. 요 건물은 종류가 뭘까? 그러니까 이제 처음 이제 부동산 하신 분들은 두 글자로 상가라고 해요. 근데 공부 좀 한 사람은 근린생활시설이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배운 사람이죠, 이제. 예. 그 이제 근린생활시설이라는 거를 두 종류로 나눠놨어요. 1종 근린생활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 나눠놓고 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종류가 쭉 있고 2종 근린생활시설이라는 종류가 또 있어요. 한 80개 정도가 2종 근생이고 24개인가? 그게 1종 근생이에요. 근데 봤더니 슈퍼마켓이라고 돼 있네. 그럼 슈퍼마켓은 1종 근린생활시설입니다. 근데 봤더니 여기 위에 봤더니 소고기집이라고 써 있어요. 소고기집이면은 음식점이죠. 그 우리가 일단 일반 음식점이라고 하는데 걔를 용도상 2종 근린생활시설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구분을 다 해놨어요. 건물의 구분, 종류, 용도를 다 구분해놓고 내가 음식점 하다가 망했어. 그럼 딴 거 하고 싶을 수도 있죠. 근데 그걸 지 멋대로 막 바꾸니까, 야, 너 음식점 하다가 네 마음대로 막 그걸 갑자기 여관으로 바꾸고 위락시설로 바꾸면 이거 안 되죠. 옆에 옆집에 여기 아파트인데 소고기집 하다가 안 되니까 위락시설로 바꿔. 위락시설은 뭐 하는 데죠? 이거 안 되잖아. 옆에 아파트에서 공부가 되겠어? 이 고3 애가? 망경 듣고 막 그 쳐다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위락시설이잖아. 그럼 이거는 주거지역에서는 위락시설로 바꾸면 안 되겠다. 용도를 바꾸는 거를 뭔가를 좀 뭐 해야겠다. 규제해야겠다. 너가 이용하는 거 괜찮은데 너 때문에 대다수가 피해보는 거 우리는 봐줄 수가 없어. 공공복리에 맞지 않아. 하지 마. 규제하는 거예요. 그걸 공법이라고 하는데 건축물 갖고 규제하는 거죠? 그럼 부동산 갖고 규제하는 거니까 부동산 뭐가 되는 거네? 부동산 공법이 되는 거야. 근데 이게 건축법에가 있어요. 그럼 건축법은 우리 시험범위에 들어있어야겠네. 그래서 우리 시험범위에 들어있는 건데 대표적인 게 이제 중개 대상물 중에 토지도 있고 건축물도 있고 임목도 있는데 은행나무 사세요 하지 않죠. 대나무 좋은 거 나왔어요. 죽순 맛있어요. 이런 거 안 하잖아. 그럼 이제 우리는 중개 대상물은 되게 많은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하고 뭐만? 토지하고 건축물이니까 광의를 말하는 거예요. 협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협의의 부동산을 중개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동산학 개론 시간에 광의 부동산, 협의의 부동산 이렇게 나올 건데 우리는 협의의 부동산을 주로 중개할 거기 때문에 토지하고 건축물이에요. 그럼 이 부동산이라는 정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 정의를 어디다가 해놔야 되는데 이걸 어디 뭐 논문에다 해놓은 것도 아니고
뭐 어떤 수필집에다 해놓은 게 아니라 분명히 법 어딘가에다가 이 정의를 써놔야 되잖아요. 그럼 이 정의를 어디다 써놨냐면 민법에다 써놨어요. 민법에 99조 1항에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 이렇게 써있거든요. 그러니까 99조 1항 해가지고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 해놓고 또 2항 이렇게 쭉 써있어요. 그럼 이제 누가 나한테 이제 질문을 하는 거야. 야, 너 공인중개사 공부한다며? 이렇게 친구가 그래요. 왜 무시하냐? 막 이래야지. 예. 옛날에 공인중개사 공부하면 좀 무시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공인중개사 공부한다 그러잖아요. 오, 뭐 이래요. 무슨 말이냐면 어려운 시험 너 왜 공부하냐 이거야. 기분 좋아야 되는데. 예. 이게 옛날에 자격증 그 딸 때에는 공인중개사 시험 자체가 좀 약간 부동산 그러면 이제 안 좋은 이미지가 많아서 복덕방 어쩌고저쩌고 막 이러면서 사람들이 좀 약간 내려왔어요. 약간 지위를 내리고 막 낮추고 막 이랬었는데 시험이 점점 난이도가 올라가고 하면서 시험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지나가는 10명 중에 제가 아무리 못해도 10명 중에 9명은 공인중개사 책 집에 다 있어요. 지나가다가 발로 딱 걸고 넘어졌어. 중개사 책 있지 그러면 어떻게 알았어요? 그래요. 다. 9명이. 왜 그러냐면 책은 다 샀어요. 뭐 30일 완성, 뭐 단기 완성 해가지고 집에 책이 다 있는데 자격증 가진 사람 별로 없습니다. 이게 그렇게 쉬운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근데 그래서 지금 현재 중개사로 공부한다 그러면 많이 물어봐요. 야, 그럼 내가 이런 일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막 이렇게 물어봅니다. 야, 부동산이 근데 뭐야? 이렇게 물어봤더니 부동산 움직이지 않는 재산 이러면 눈을 확 찔린다고 그랬죠. 예. 부동산이 뭐예요?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 토지 및 그 정착물 말아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사람 되게 없어 보여요. 예. 민법 99조에 따르면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라고 써 있던데 이렇게 하면 사람이 다시 보여요. 왜? 명확한 근거가 어디 있다고 얘기를 한 거죠, 제가. 그래서 민법 99조 1항이란 말을 근거를 썼기 때문에. 그래서 변호사들이라든지 이분들은 판사하고 얘기할 때 형법 32조 사망에 따르면 이렇게 얘기해요. 예. 근거를 제시해야지. 너 근거 어디 있는데 그러면 얘기했잖아. 형법 23조 사망에 사람을 찌르지 말라고 그랬는데 예외도 있어.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찔러야 되는 경우가 생겨. 그럼 정당방위로 본다.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럼 그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니다라는 걸 하려면 법적 근거가 정당방위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이 형법 23조 사망이다. 그럼 그걸 근거를 제시해주면 판사가 네 말 맞네. 너 이 사람 죽였지만 너는 정당방위로 봐서 너는 죄 없어. 가.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근거 없이 막 이렇게 떠들어봤자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제부터 법을 공부할 때는 항상 근거가 어디 있는지를 기준을 잡고 시작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제가 민법 99조 1항을 외우라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 그게 그렇게 있다라는 건 알고 시작하는데 어디 가서 그렇게 얘기하면 욕먹어요. 잘난 체한다고 이렇게 욕먹는데 근데 근거는 거기 있겠구나. 민법에 있습니다. 근데 왜 민법에 있는 걸 공법에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럼 여기 땅도 있고 건축물도 있는데 중간에 보면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세대가 여기 보면 여러 명이 막 살고 있어요. 이렇게. 근데 여기 보면 단독주택도 있거든요. 중간에. 그럼 얘네들은 건축물인데 규제하는 법이 달리 있어요. 한 개, 두 개 짓는 거는 일반적인 건축물이라서 건축법에서 적용을 받는데 주택을 한꺼번에 막 30개 이상을 막 짓게 되면은 주택을 이거를 나중에 30개 이상을 짓게 되면 우리가 이거 따로 관리 좀 해야겠다 해서 법을 끄집어내서 만든 법이 있어요. 그걸 주택법이라고 합니다. 그럼 내가 만약에 19개를 주택을 짓겠다. 그러면 이제 무슨 법을 받는 거고? 건축법을 받고 29개 줘도 건축법을 받아요. 근데 30개를 짓는 순간부터는 무슨 법을 받는 거예요? 주택법을 받아요. 그 구분을 한 상태에서 그러면 일반적인 건축법에 있던 내용을 주택법에서 또 세게 규제하겠다는 얘기죠. 그럼 건축법을 먼저 공부해 놓고 난 다음에 그럼 주택법에서는 어떤 용어를 쓰냐? 용어를 쓸 때 이 일반적인 요 건축물을 짓는 사람을 건축주라고 한대요. 근데 대규모로 아파트 얘는 4,000세대를 짓겠대. 4,000세대를 지면 이거는 건축법이 아니라 무슨 법으로 가는 거예요? 주택법으로 가서 야 얘는 지어서 이 주택을 일반인들한테 이렇게 해서 파는 거 뭐라고 하죠? 파는 거. 나눠서 판다. 분양. 임대주택이면 빌려주죠. 그걸 임대라고 그래요. 그럼 분양하고 임대하는 거를 주택을 건설해서 공급한다라는 말 쓰거든요. 건설해서 우리한테 공급하는 거예요. 공급을 해줬어. 그럼 공급하는 거니까 이거는 건설에 따른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그럼 이거 사업하는 사람이니까 사업주라고 하려 했더니 이 건축주라고 그랬으니까 얘는 뭐라 불러? 사업주 하니까 무슨 술집 주인 같잖아. 너 뭐해? 나 사업주야. 요즘 장사 잘 돼? 막 이러잖아.
안 되겠다 해서 여기다 채를 하나 썼어요. 그래서 사업 주체라는 표현으로 바꿔서 그럼 30세대 이상을 건설하는 사람은 주택법상 사업 주체라고 하겠다. 그럼 건축주가 얘는 건축물 짓기 위해서 건축 허가를 받고 허가 다 짓고 난 다음에 사용 승인을 받아서 지금 이거 쓰고 하지 마세요. 나중에 자연스럽게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야. 예. 그럼 허가받아 사용 승인을 받는데 이 단어를 얘가 똑같이 써버리면 이게 주택법을 받았는지 건축법을 받았는지 모르니까 야 그러면 야 너 사업계획 갖고 와봐. 사업계획 갖고 온 거 나한테 승인 받아라.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 받아라. 그래서 단어가 바뀌어 있어요. 그럼 얘는 주택법상 사업 주체가 돼서 사업계획 뭘 받는 거예요? 승인 받는데 동네에서 한두 개 짓는 거니까 시군구청한테 가면 되는데 대규모잖아 너 시도의사한테 가라 해서 윗사람한테 받으래요. 그래서 허가권자랑 사업계 승인권자가 다른 거예요. 아 어느 게 규제가 좀 더 세구나 주택법이. 그러니까 이제 건물을 보면서도 아 얘는 주택법 받았을 거고 쟤는 건축법 받았을 거 이걸 일상생활화 시키면 외우지 않아도 그냥 감으로도 이렇게 보이는데 이게 나오는 족족 단어 외우려고 앞글자 따려고 하는 습관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재미없어요. 어느 순간부터 하기 싫어집니다. 양도 많고. 볼까? 그럼 이게 아까 민법 99조에서 아까 토지 및 그 정착물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요 토지를 얘가 뭔가를 하려고 했더니 국가가 나를 규제한대. 그걸 무슨 법이라고 그랬고요? 공법. 이건 부동산 관련된 공법이죠. 근데 얘하고 문제가 생겼는데 네가 나쁜 놈인지 우리가 규제해주겠다. 그 무슨 법에서? 그래서 이제 민법 선생님은 약간 부드러워요. 목소리도 좋아. 목소리 좋아. 안녕하세요. 목소리 막 민법 선생님 목소리 좋죠. 공법 선생님 목소리 좋을 수가 없어요. 그냥 하지마 하면 안 돼. 뭐 이렇게 규제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 짜증난 좀 그런 법들입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부동산 공법 중에서 아까 제가 40문제 나오는데 토지가 주가, 건축물이 주가라고 따질 때 40문제 중에 누가 더 문제가 많네. 토지가 많아요. 26문제가 나오고 건축물이 14문제가 나오는데 아까 건축법이 7문제, 주택법이 7문제, 14문제 나오고 나머지 토지 관련된 게 26문제인데 공법은 보통 우리가 전략 과목은 아니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2차 과목이 3과목인데 2차 과목 3과목 중에서 여기 평균 60이 나와야 되는데 몇 점 미만으로 가야 돼. 몇 점 없이? 40점 미만 없이. 한 과목당 40점 미만이 되는 거를 우리 꽈락이라고 하거든요. 과목에서 낙방된다 해서 꽈락이라고 하는데 그게 40점 미만 없이 평균 해가지고 얼마 나와야 돼? 평균 60점이 나면 2차는 합격이 되는 거예요. 60점 이상입니다. 이상의 뜻은 앞에 숫자와 같거나 위 거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상. 초과는 앞에 숫자를 포함하지 않는 큰 거. 이건 이상이니까 몇 점만 돼도 6점만 돼도 합격한 걸로 보겠다. 근데 예를 들어서 중개사법이 80이 나왔는데 공시세법이 만약에 60점이 딱 나왔어요. 근데 이 공법이야. 공법은 몇 점만 맞으면 되는 거죠? 40점만 맞으면 일단은 몇 점 미만은 안 됐고 4점 미만은 없는 거고 평균 60은 되는 거죠. 이게 양이 많다고 그랬으니까 얘는 전략 과목이 아니잖아요. 그럼 40점 맞고 얘가 80점에서 2점 주면 되잖아. 그럼 내가 만약에 5점 맞았으면 얘 몇 점만 맞아도 돼요? 70. 그럼 내가 6점 맞았으면 얘 6점만 맞아도 되는 거지만 근데 얘가 만약에 55점이 나왔어. 그럼 얘가 55점을 나오면 얘 60 몇 점이 나와야 돼? 그래서 5점 줄 수 있는 거죠. 근데 올해 65점 나왔는데 얘가 52.5가 나왔어. 이런 분이 많았다고. 하나를 못 줘가지고. 하나만 더 주면 되는데. 근데 여기는 60이 됐고. 그러면 얘가 만약에 한 문제 더 맞아서 70점이나 두 문제 더 맞아도 됐다. 그러면 합격하는 거죠. 근데 얘는 점수를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많아요. 근데 얘는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중개사법을 더 열심히 하시는 게 맞아요. 전 제 과목을 열심히 하라고 절대 안 했어요. 작년도 그랬고 재작년도 그랬고 중개사법 잘 하셔야 됩니다. 중개사법 점수가 떨어지면 힘들어지니까 꼭 열심히 하세요라고 했는데도 중개사법이 좀 어렵게 나오면 막 힘들 수 있는 거니까 공법은 약간 서브 과목이에요. 내가 최소한 과락 없이 얘가 50점대 이상이 나오면 얘가 70점 이상만 맞아주면 돼요. 그럼 2차는 떨어지지 않으니까 그 목적으로 가셔야 되고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법률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 보시면 공동주택 30세대 이상 보이죠? 여기는 일반 주택이에요. 건축물들이야. 얘는 무슨 법을 적용받았겠네? 건축법. 얘는 주택법. 여기서 얘는 주택법 적용받아지는 거고 얘는 건축법 받아 적용하는 거예요. 같은 건물인데도 법을 적용받는 게 다르다. 그리고 서울시 여기 석촌호수 있죠?
여기 이제 제1롯데월드인데 그때 터파기 공사할 때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건물이죠, 여기. 이 건물은 무슨 법으로 지었을까? 얘는 이제 대규모의 주택을 건설한 게 아니기 때문에 무슨 법상? 건축법상 허가받아진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건물이 오래된 게 너무 많네, 이거. 이거 어떻게 정리 좀 해봤으면 좋겠다. 이럴 수도 있고, 산들 론도 있어요. 저기 농지는 농지법이라는 게 있고 산지는 산지관리법이 있는데 여기 시험범위 얘는 없어요. 산지관리법은. 산지관리법이란 법은 있는데 시험범위 없는 겁니다. 그리고 야, 이 오래된 건물 철거하고 다시 졌으면 좋겠다. 우리 재건축이라고 하고 싹 밀어가지고 정리 다시 하면 좋겠다. 이거 재개발이라고 그래요. 여기 정비를 다시 한다 해서 도시정비법 있고 그다음에 인구가 너무 많은데 주거용지가 필요해. 그럼 여기를 좀 풀어요. 풀어가지고 새로 도시 만드는 걸 뭐라 그래? 도시개발사업법이라고 해서 도시개발법에서 현재 저거 토지 관련된 거 3개 있죠. 3개인데 전체를 규제하는 게 있어요. 전국 토지를 줄여서 2글자로 국토라고 그래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이라고 그래서 총 이제 6개 법이 있는데 요놈이 12문제, 얘 2문제, 얘가 6문제, 6문제에서 총 24문제 나와요. 24문제, 26문제. 그리고 건축법이 7문제, 주택법이 7문제에서 몇 개? 4개. 다 더해서 몇 문제 나오는 거예요? 40문제예요. 근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중개사법이 농지법보다 양이 적어요. 중개사법이. 중개사법이 40문제 나오는데 농지법보다 적어. 그럼 농지법은 양이 좀 많은데 2문제 나와요. 내 적성은 농지야. 뭐 공부해야 돼요? 적성을 버리고 중개사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쟤는 버리셔야 되고 중개사법 더 하시고 내가 점수를 낼 수 있는 파트를 찾아서 거기서 점수를 더 올리는 게 전략적인 공부 학습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일 먼저 우선으로 해야 될 게 토지 관련돼서는 제일 중요한 게 요거라서 얘 12문제 나옵니다. 그리고 건축물 관련된 게 2개인데 건축법이 우선이기 때문에 2개 더하면 자 7문제에다가 12문제 더하면 몇 문제죠? 11문제죠. 농지법은 내가 올해 농사라고 해서 4번 찍으라고 그랬는데 4번이 답이었어요. 4번 찍었어요? 안 찍었으면 어쩔 수 없고 80번 답이 4번이었거든. 둘 중에 하나 무조건 답이 4번이에요. 예. 공부 죽어라 해가지고 2개 다 틀래요. 그냥 농사 4번 찍어서 하나 맞힐래요? 4번 찍어서 하나 맞히면 돼요. 그러면 지금 19개에다 20개잖아. 20개면 몇 점이죠? 50점이야. 그럼 얘 둘만 하면 50점인데 개발법, 정비법, 주택법 버려도 50점이잖아요. 그럼 내가 전략은 난 그렇게 잡겠다. 그럼 그렇게 잡아도 되는데 쉬운 문제도 있어. 틀리라고 하는 문제도 있지만 거기서 한두 개씩만 더 맞아주면 60점대가 나올 수도 있단 말이야. 틀리라고 하는 걸 빼도. 그럼 이제 내가 주로 해야 되는 법은 자세하게 하고 그 다음에 부수적인 것들은 진도는 다 빼긴 빼는데 그래도 앞부분에 잘 나오는 거 쉬운 거는 내가 꼭 맞추겠다. 틀리라고 하는 거 버려버리겠다. 마지막 가면 버리게 돼 있어요. 양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그렇게 좀 시작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오늘 할 거는 부동산 공법 중에 토지 관련된 거 할 거거든요. 왜? 토지 위에다 건물 짓는 거예요. 건물 위에다가 땅이 깔리는 거예요. 토지 위에다 건물 짓는 거기 때문에 토지 개념이 잡힌 다음에 건물 개념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토지를 국가가 어떻게 규제하고 있냐. 그래서 거기 용도 지역이라고 써 있는 거 하나 봐볼까요? 이제 어떤 단어를 써가지고 어렵게 만들어놨는지 한번 볼게요. 거기 용도지역 해놓고 1번에 용도지역의 의의 및 특징 써 있는데 한번 읽어볼 테니까 얼마나 단어가 쉬운지 한번 봐봐. 용도지역이란 지금 페이지는 66페이지에 네모 1번에 쌍가로 1번 보는 겁니다. 용도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게 용어정의예요. 법 2조 제15 이게 법적 근거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국토계획법이라는 법 2조의 15호에 써 있는 내용이다 이 뜻이거든요. 그럼 이제 거기서 내 단어 내 읽으면서 내 머릿속에 좀 약간 걸리는 단어들이 있을 거예요. 일단 건폐율, 용적률은 처음 들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첫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거기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을 하게끔 해서 아까 공공복리 잠깐 얘기했죠. 한 사람의 이익보다는 대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뭔가 규제를 하겠다. 대신에 하나의 땅에는 하나의 용도를 정하고 중복되지는 않게 규제를 할 건데
어떤 도시군 관리기라는 절차를 거쳐서 지정을 하겠대요. 대한민국 어딜 가든 땅은 용도 지역이 있다는 뜻이죠. 그 용도 지역의 규제를 이 용도는 무슨 용도로만 써라, 건폐율이라는 규제에 따라 규모 제한도 한다, 높이 제한도 다 해놓는다. 그래서 용도 지역에다가 건물의 규모 제한이랑 용도 제한을 다 해놓은 거예요. 그럼 이제 내 땅이 어떤 용도냐에 따라 내가 지을 수 있는 건물의 종류가 정해지는 거고, 규모도 건폐율 용적률로 정해지는 거고, 높이도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려면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게 무슨 개념이에요? 용도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지껏 30년 동안, 30회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왔던 게 용도 지역이에요. 40문제 중에. 근데 31회 때 처음으로 안 나왔어요. 그 왼쪽에 제가 TV라고 써놨죠. 왼쪽에 TIP, 골프장 표시. 찾으세요? 최근 31회 시험에서 처음으로 용도 지역 파트가 출제되지 않았다. 10년 연속 출제되다가 처음으로 출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32에서는 반드시 공부해야 된다 이 뜻이에요. 아, 작년에 안 나왔으니까 올해 안 나온다 이렇게 하면 인생 힘들어지는 거예요. 올해는 개발행위 파트를 좀 많이 냈던 것 뿐이지 용도 지역이 중요하지 않아서 안 낸 게 아니라 양은 되게 많은데 40문제를 내다 보니까 못 낸 거죠. 그러니까 얘를 작년에 안 나왔으니까 공부를 안 해야지 이렇게 하시면 안 돼. 그동안의 확률로 봤을 때는 이놈이 제일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 한 번에 그 출제 때문에 경향을 완전히 바꾸진 않을 거기 때문에 오늘 용도지역 개념 정확하게 알으셔야 되고 그 용도지역 개념을 알기 위해서는 이 법이 바뀐 이유를 알아야 돼요. 자, 그럼 아까 전에 했던 땅 중에서 우리나라 서울시 땅인데 어디 쪽 같으세요? 강북 쪽인데 여기 광진구청이라고 보이세요? 광진구청. 광진구청이라고 보이죠? 그럼 이제 저 강남하고 강북이에요.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는 개발이 안 돼 있네. 개발 안 돼 있죠. 근데 여기는 개발이 좀 돼 있는 거고 여기도 개발 안 돼 있는데 좀 있네. 이게 이 도시 지역은 개발을 하세요라고 해놨는데 목적이 주거 목적으로 하세요, 상업 목적으로 하세요, 또는 공업 목적으로 하세요. 이거 다 개발해놓고 나서 보니까 너무 도시가 황폐화되니까 중간에 숨쉴 공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지역도 있겠네? 녹지 지역 있어요. 그럼 제가 지금 네모한 놈은 무슨 지역이겠네? 그쵸? 개발하지 말라고 녹지로 해놓은 거예요. 숨쉴 공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 이제 여기는 이제 주거단지 있어. 주거단지 있으면 여기는 무슨 지역이겠네, 당연히? 주거지역이에요. 저쪽에 공장단지 있어요. 공업지역일 거고. 여기는 아파트가 좀 높죠? 그럼 얘 중간에 보면은 이 도로 라인 쪽으로 하면 이제 건물 높은 건물도 있는 거 이건 상업지역이에요. 그 역사 주변은. 그럼 이제 도시 안에서 먹고 자고 하는 지역, 일하는 지역, 그리고 공장단지, 실공간 녹지 지역을 만들어 놨는데 그 용도를 안 정해 놓으면 다 지멋대로 쓰는 거라. 이렇게 정해 놔야 토지가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갖다 써놓은 이유가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겠다 이런 말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얘는 건물이 되게 높은데 얘는 낮죠. 되게 높은데 얘는 낮아. 그 무슨 이유냐? 얘는 용적률이 300%고 얘는 용적률이 예를 들어서 100%다. 근데 재건축 재개발하면서 얘를 종상향 시키면서 용적률 600%까지 완화해 준 거예요. 그럼 해당 지역 땅은 용적률이 600%고 얘는 용적률이 100%니까 위로 못 올라가요. 그럼 해당 토지에다가 뭐도 규제한 거예요? 용적률. 건폐율도 규제하고 높이도 규제해서 토지를 효율적 경제적 이용하려고 만들어 놓은 게 아까 개념이 뭐라고요? 용도 지역이다 이 뜻이에요. 용도 지역을 그래서 규제하는 거구나. 그럼 이제 용도 지역을 왜 규제하는지는 알았어요? 용도 지역 구분이 어떻게 돼? 요거만 이제 탄생 배경만 알면 용도 지역은 이제 안 외워도 돼요. 정의 나중에 이거 외울 필요 없다고. 방금 전에 제가 4줄 읽었잖아요. 그 4줄이 이제 나중에는 제가 묻는 말에 대답하시면 돼. 용도 지역에다가 뭐 규제해놨어요? 그러면 건물의 용도랑 건폐율하고 용적률 규제했는데 이렇게 대답하면 이거 외울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또 토지 이용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이거 쓰면서 외우는 분들이 있어요. 중고등학교 때 공부 되게 열심히 하던 스타일이 있죠. 공부 되게 열심히 하는데 점수 안 나오네. 있잖아. 그런 애들이 특징이 쓰는 거, 보고 베끼는 거. 그냥 읽어두면 용도 규제도 하고 그 땅에다가 건폐율이나 용적률 같은 규모 제한도 하고 높이 제한을 해야 땅을 자기 마음대로 이용 안 해야 이 사람이 뭐 높이 규제를 해놔야 옆에 사람이 일조도 받을 거고 통풍도 될 거고 그래야 대다수가 공공복리 이룰 수 있겠구나. 그러면 하나의 용도를 써야 돼요? 2개 이상 용도를 써야 돼? 여기다가 상업도 쓰면서 주거 써야 되는 거야? 상업이면 상업만 써야 돼? 그럼 중복되지 않게. 중복되지 않게 써라. 이 말 써놓은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거를 외울 필요 없고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 시험에서 나올 때 그럼 주로 뭘 들게 하냐? 셋째 줄에 중복되지 아니하게 있죠. 그래서 중복되게라고 나와요. 그럼 아 나중에 중복되지 않는다는 개념 하나만 기억하면 되는 거구나. 끝 하고 넘겨버리고 다른 거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공부하는 요령을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럼 여기 녹지적으로 보존하세요. 아 여기는 재개발 재건축해서 다시 정비한 거고 여기가 지금 현재 얘랑 봤을 때 이 기반시설 되게 오래됐고 건물들도 되게 오래됐는데 요 놈 한 놈만 새로 건물을 짓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를 싹 밀은 다음에 도로 싹 다시 깔아. 다시 싹 깔아. 이렇게. 싹 깔아. 싹 깔고 나서 아파트를 되게 이렇게 느끼죠. 이거 무슨 사업이라고 그러지 이거? 재개발이라고 그래요. 기반시설이 열악한데 싹 밀어서 다시 하는 사업 무슨 사업? 재개발. 강북은 그래서 재개발 사업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아파트 같은 걸 싹 밀어가지고 짓겠다. 이게 재개발 아파트예요. 그럼 재개발 아파트를 어떤 분들이 뭐 투자한다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뭐 공법은 재테크랑도 관련이 있으니까 제가 설명을 드릴 때 그럼 이 아파트가 3억에 분양이 되는데 이 옆에 있는 이 아파트가 지어놓은 게 지금 현재 4억에 거래된대. 그럼 이 새 아파트가 얘랑 평수가 똑같은데 얘는 3억에 분양을 하는데 조합원한테. 그럼 내가 저 아파트를 만약에 3억에 받고 싶으면 여기 안에 살고 있었어야 되죠. 여기 안에 살고 있으려면 재개발구역 안에 건물이나 토지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럼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해서 자기네가 원가를 내놓고 자기네가 아파트 받은 거잖아. 그래서 이건 뜻을 같이 한 사람의 단체. 뭐야? 조합이라고 그래요. 그럼 재개발 사업을 하려면 재개발 사업을 위한 조합원들이 구성이 돼서 조합 설립을 한 다음에 여기 700세대가 있었는데 여기 1000세대를 짓는 거예요. 그럼 700세대 안으로 들어가고 몇 세대가 남네요? 300세대가 남으면 300세대는 일반 분양에서 판 걸 갖고 사업 비용 충당하면 돼요. 그럼 사업하게 되면 뭐가 남겠네? 수익이 남겠죠. 그 수익은 조합원이 배분해서 가져가는 거예요. 분담금 형태로 받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재개발 사업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해야죠. 근데 이게 얼마 전에 4억인데 이게 5억이 됐다네? 어머? 재개발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런데 왜 해야 되는지 보여줄게요. 이 사람이 요거 살 때 3억 주고 샀는데 이 아파트 나중에 3억짜리가 바뀌는데 돈 한 푼 안 내도 되죠. 기존에 3억짜리 있던 사람이니까 3억이 분양하면 그냥 들어가면 되죠. 근데 만약에 얘가 1억짜리 있었어. 그럼 몇 억을 내야 되죠? 2억을 내놓고 난 다음에 팔 때는 5억에 판단 말이야. 프리미엄이 2억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아파트를 사고 싶은데 이 아파트를 5억 주고 사야 될 거를 나중에 여기 조합원 아파트를 받을 때 3억에 받으면 난 재개발 지역에 투자해야겠네. 그죠? 그래서 그걸 재개발 지역에 재개발 물건 투자다 뭐 이런 말 쓰는 거예요. 그럼 내가 재개발 조합원이 되기 위한 조건은 법에 정해져 있겠죠? 거기서 조합원이란 이렇게 써 있어요. 토지 등 소유자를 말한다 써 있어요. 그럼 토지 등 소유자는 구역 안에 살고 있는 토지 가진 사람, 건물 가진 사람, 토지 건물 같이 가진 사람 뭐 이런 게 써 있어요. 그럼 내가 만약에 재개발 구역 안에 토지하고 건물을 사게 되면 조합원이 되는 거죠. 그럼 얘는 재개발 구역이 지정되는 순간 집값이 올라간다, 떨어진다. 올라가요. 근데 만약에 이 얼마 전에 5억까지 가다가 이게 4억으로 떨어지고 이게 3억으로 떨어지고 2억까지 떨어졌대요. 2억까지 떨어졌대. 그러면 2억 주고 이 아파트 사는 게 맞아요? 어떻게든 조합을 해가지고 조합원이 돼가지고 3억 주고 이거 받는 게 맞아? 2억 주고 사는 게 맞아요? 어떻게든 해가지고 3억 주고 받는 게 맞아? 2억 주고 사는 게 맞죠? 그럼 재개발 사업 해야 돼요? 일단 중단해야 돼. 그래서 재개발 사업이 중단되는 시점은 부동산 경기 안 좋을 때. 부동산 가격이 막 올라갈 때는 재개발 재건축이 화랑이에요. 내가 막 무너진다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 스탑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여러분이 제일 많이 아는 2008년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라고 외국발 금융위기 들어봤어요? 그때 부동산 경기 막 4억짜리 막 버블세븐 해가지고 막 올라가다 훅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서울시의 유타운이 25개인가 있었는데 전체 올 스탑 됐었어요. 그게 2008, 2009, 2010, 2011까지. 그러다가 2012년도까지 이제 스탑이 너무 되니까 그때 이제 하우스푸어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안 되겠다 해서 박근혜 정부에서 집값을 다시 올려야 되니까 집 사면 취득세를 줄여주겠다. 집 사고 5년 안에 팔면 양도세 안 내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슬슬 막 집을 사야 되는 상황을 만들어 버리니까 다시 집값이 내려가다 다시 어떻게 올라가. 14년, 15년도에 막 집값 올라가니까 이때 막 집을 막 사기 시작해요. 그러면 얘 집값 올라가는 게 뻔히 보이면 재개발 사업 해야 돼요. 일단 중단해야 돼.
올라가는 게 보여. 빨리 진행해가지고 나중에 분양 떨어버려야 되잖아. 그래서 2014년, 15년도에 재개발이 다시 막. 게다가 문재인 정부에서 또 잡으려고 하고 있는 추세가 돼 있는 거야, 현재. 쭉 올라오고 19년도까지 서울 아파트가 계속 올랐잖아요. 이거 한번 잡아보겠다고 문재인 정부에서 계속 규제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안 잡히니까 김현미 국토부 장관하고 지금 계속 골머리를 썩고 있는 거지. 근데 이게 만약에 떨어진다. 그럼 또 재개발 재건축도 어떻게 해야 돼요? 스탑해야지. 음마아파트는 진행이 안 돼요. 재건축이. 예. 제 말은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재건축 재개발이라는 이 사업의 절차가 정비법에 들어있는데 그 정비법은 나중에 여러분 재테크하고 관련이 있는 거라고. 그거랑 연결해서 보시면 나중에 내가 언젠간 집은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제대로 알고 있으면 좋은 거 아니냐? 그럼 절차도 알고 시험 공부해서 뭐 시험 문제도 마치고 나 재테크하는데 도움도 되고 님도 보고 뽕도 따고 가지치고래 도랑치고 가지고 그렇게 가는 거로 생각해야 되는데 이게 법조문이다 보니까 이게 읽어서 이해가 안 돼요. 법조문이다 보니까 그건 이제 수업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릴 거니까 그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용도 지역 설명하다가 이 얘기를 한 이유는 여기가 주거 지역이라서 주거 지역이니까 주택을 재개발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상가를 재개발하고 공장을 재개발하던 건데 그걸 이제 이 법에서는 통칭해서 주택 재개발, 상가 재개발, 공장 재개발 하다가 야, 다 재개발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여기는 주택 재개발, 상가 재개발 이름 안 쓰고 그냥 재개발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럼 재개발 사업은 주로 어느 지역에서 하는 거네? 주거 지역이나 상업 지역이나 공업 지역. 어느 지역은 나올 일이 없겠다. 그렇죠. 그래서 그 재개발 사업이란 주거, 상업, 공업 지역에서 이렇게 시작해요. 주어가. 주거, 상업, 공업 지역에서 기반 시설은 열악한데 예를 들어서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기능을 개선하기 위해서 한 사업을 말한다 나오면 맞네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근데 그 단어를 주상공을 외우고 있으면 재미가 없는 거지. 예. 그럼 이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대한민국 땅은 아까 개발하고 보존 두 개로 나눠져요. 이 두 가지 때문에 용도라는 걸 규제하는 거야. 개발 용도, 보존 용도. 땅마다 용도의 지역이 있다. 그걸 용도 지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는 용도 지역이 5개였는데 이 5개였던 게 4개로 바뀐 원인을 알면 이제부터 용도 지역 개념이 잡히잖아요. 그때부터는 저랑 대화가 됩니다. 근데 그게 안 잡히면 계속 그 머리에서 뭔가 둥둥 떠다니는 느낌만 나요. 바뀐 개념만 알면 되니까 요거는 좀 저랑 외울 게 몇 개 나올 거예요. 그래서 뭐 불안해하지 마세요. 초등학교 애들도 우리 아들도 다 외워 이거. 그러니까 잠깐 쉬었다가 용도 지역이 왜 만들어졌는지 개념 설명할 거니까 잠깐 쉬었다가 커피 한 잔 드시고 들어가겠습니다. 잠깐만 쉴게요.